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실물부터 올린 팀은 모터를 태웠고 시뮬레이션부터 돌린 팀은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차이는 먼저 검증했느냐입니다. 같은 로봇 관절 제어기를 두 팀이 개발합니다. A팀은 처음부터 실물 로봇에 코드를 바로 올려 시험합니다. 그런데 제어 로직에 부호 하나가 뒤집혀 있었고 모터가 반대로 폭주하면서 값비싼 감속기와 모터를 태워 먹습니다. B팀은 컴퓨터 속 가짜 로봇을 먼저 만들어 그 안에서 수백 번을 싸웁니다. 같은 부호 실수도 첫날 몇 초 만에 잡아내고 태울 하드웨어가 없으니 비용은 0원입니다. 그렇게 다듬은 코드를 실물에 올리자 거의 한 번에 성공합니다. 부품도 코드도 같은 팀인데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차이는 하나, 실물에 앞서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검증했느냐입니다. 이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림 하나를 먼저 머릿속에 심어두겠습니다. 조종사 훈련용 비행 시뮬레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조종석 자체는 진짜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창밖의 세상, 엔진, 바람과 날씨는 전부 컴퓨터가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추락 위험 없이 엔진 화재나 엔진 정지 같은 위기를 100번이고 연습합니다. 이 그림, 진짜 제어기와 가짜 세상의 조합이 바로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로봇 하드웨어 개발도 정확히 이 방식으로 검증합니다. 실물 제어기는 그대로 두고 로봇이 놓일 세상만 컴퓨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개발해주는 이득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쌉니다. 부품을 태우거나 부술 일이 없으니 실패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둘째, 빠릅니다. 실물이라면 준비에만 며칠 걸릴 실험을 조건만 바꿔 몇 초 만에 반복합니다. 셋째, 안전합니다. 충돌, 과전류, 과열처럼 실물에서는 위험해서 못 해볼 상황도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강의 전체를 관통할 질문 하나를 심어두겠습니다. 그럼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는 대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강의 맨 끝 산막에서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계, 사다리가 있습니다. 개발은 종이 위설계에서 시작해 최종 실물까지 한 칸씩 내려옵니다. 그 칸을 하나씩 밟을 때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직 컴퓨터 속 모델인가의 경계가 조금씩 실물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다리의 네 칸에 붙은 이름이 바로 EMIL, SIL, PIL, HIL입니다. 앞에 세 글자는 전부 다르지만 뒤에 두 글자는 똑같은데 in the loop, 즉 제어 루프 안에 무엇을 넣느냐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이 네 칸을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무엇이 진짜로 바뀌는지에 초점을 맞춰 하나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다리의 첫 칸은 EMIL, 모델 인 더 루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어기도 모델이고 제어 대상인 로봇, 즉 플랜트도 모델입니다. 둘 다 컴퓨터 속 블록 다이어그램으로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짠 제어 알고리즘이 개념적으로 맞느냐, 방향이 옳으냐는 겁니다. 아직 코드도 하드웨어도 없습니다. 오직 아이디어의 타당성만 봅니다. 일상에 빗대면 실제로 벽돌을 쌓기 전에 종이 설계도 위에서 건물을 세워보고 하중이 말이 되는지 굴려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싸고 빠른 이 단계에서 큰 방향을 먼저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칸은 SIL, 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입니다. EMIL에서 그림으로만 있던 제어 알고리즘을 이제 진짜 실행되는 코드로 바꿉니다. 그 코드를 우리 개발용 PC에서 돌리고 로봇 플랜트는 여전히 컴퓨터 속 모델 그대로 둡니다. 초점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알고리즘이 맞느냐를 봤다면 이제는 그 알고리즘을 옮겨 적은 코드가 의도대로 도느냐를 봅니다. 요리에 빗대면 머릿속 레시피를 실제 글로 받아 적은 다음 그걸 일단 우리 집 주방, 즉 PC에서 그대로 만들어 보며 레시피 자체에 빠진 단계나 오타가 없는지 시험 조리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식당 주방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칸은 PIL, 프로세서 인 더 루프입니다. SIL에서 PC로 돌리던 바로 그 코드를 이번에는 실제로 로봇에 들어갈 타깃 프로세서, 즉 MCU에 올려 그 위에서 돌립니다.
로봇 플랜트는 여전히 컴퓨터 속 모델입니다. 여기서 새로 확인하는 건 그 조그만 타깃칩이 이 연산을 정말 감당하느냐입니다. 정해진 제어 주기 안에 계산이 끝나는지, 실수를 짧은 비트로 다루면서 수치 정밀도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봅니다. SIL과 PIL의 결정적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똑같은 코드가 어디서 도느냐, PC냐, 아니면 진짜 MCU냐입니다. 사다리의 마지막 칸은 HIL, 하드웨어 인 더 루프입니다. 여기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제어기가 이제 완전한 실물 하드웨어가 됩니다. 진짜 제어 보드, 진짜 파워단, 진짜 배선까지 실제 로봇에 들어갈 것 그대로입니다. 대신 제어 대상인 로봇 플랜트만 실시간 모델이 대신합니다. 실물 제어기는 자기가 진짜 로봇에 연결된 줄 알고 센서 신호를 받고 명령을 내보내며 페루프로 돕니다. 앞에서 심어둔 비행 시뮬레이터가 정확히 이 HIL입니다. 조종석은 실물, 바깥 세상은 모델이었죠. 필기에서 가장 많이 함정으로 나오는 지점이니 방향을 정확히 새기세요. HIL은 제어기가 실물이고 플랜트가 실시간 모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플랜트가 실물이라고 외우면 그대로 틀립니다. 네 칸을 한 표로 겹쳐보겠습니다. 제어기 쪽을 따라가면 MIL에서는 모델, SIL에서는 PC에서 도는 코드, PIL에서는 타깃 MCU에서 도는 코드, HIL에서는 완전한 실물로 한 칸씩 점점 진짜가 됩니다. 반면 플랜트 쪽을 따라가면 4칸 내내 계속 모델입니다. 마지막 HIL에서만 실시간 모델로 격이 올라갈 뿐 로봇 자체는 끝까지 가짜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 답해보세요. 로봇에 실제로 들어갈 제어기 하드웨어를 진짜 물려서 시험하는 단계는 넷 중 무엇일까요? 답은 HIL입니다. 제어기가 완전한 실물이 되는 유일한 칸이니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두 문항을 이어서 풀겠습니다. 먼저 첫 문항, HIL, 하드웨어 인 더 루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A. 제어기와 플랜트를 둘 다 모델로 두고 PC에서만 돌린다. B. 제어기는 완전한 실물 하드웨어이고 플랜트만 실시간 모델로 페루프를 이룬다. C. 로봇 플랜트를 실물로 두고 제어기만 모델로 시뮬한다. D. 제어 코드를 타깃 프로세서에 올리되 플랜트도 실물로 연결한다. 정답은 B입니다. HIL의 핵심은 제어기가 실물, 플랜트가 실시간 모델이라는 방향입니다. 이어서 둘째 문항, PIL, 프로세서 인 더 루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제어 코드를 개발용 PC에서 실행하고 플랜트는 모델이다. B. 제어기와 플랜트가 둘 다 모델인 순수 시뮬이다. C. 제어 코드를 실제 타깃 프로세서에서 실행하고 플랜트는 여전히 모델이다. D. 제어기가 완전한 실물이고 플랜트만 실시간 모델이다. 정답은 C입니다. PIL은 코드가 도는 곳이 진짜 타깃 프로세서라는 점이 SIL과 갈리는 지점이고 플랜트는 아직 모델입니다. 이 HIL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입니다. 가짜 로봇 모델이 실제 시간과 똑같은 속도로 돌아야만 실물 제어기가 감쪽같이 속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서버가 렉이 걸리면 상대 캐릭터가 뚝뚝 끊기다가 갑자기 순간이동해 있습니다. 화면이 보여주는 시간과 실제 흐른 시간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HIL 모델도 똑같습니다. 로봇 모델의 계산이 실제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실물 제어기는 현실과 다른 시간, 늦게 도착한 과거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HIL에서 모델이 실제 시간과 보조를 맞추는 건 선택이 아니라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한 계산 스텝을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50 마이크로초 안에 못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오버런이라고 합니다. 마감을 넘긴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함정이 등장합니다. 실물 제어기는 진짜 물리적 시간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늘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시계를 붙잡아 늦출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대책은 시간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일을 줄이는 쪽입니다. 로봇 모델을 더 단순하게 만들거나 계산 방식인 솔버를 더 빠른 것으로 바꾸거나 아예 더 빠른 시뮬레이션 하드웨어를 쓰는 겁니다. 반대로 스텝 시간 자체를 늘려버리자는 선택지는
실시간성을 스스로 깨뜨리는 전형적인 오답이니 반드시 걸러내세요. 로봇 하드웨어 모델은 성격이 아주 다른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전기 쪽은 마이크로초 단위로 아주 빠르게 변하고 제어와 기구 움직임은 밀리초 단위로 느리게 변합니다. 이렇게 빠른 세계와 느린 세계를 하나로 묶어 함께 푸는 걸 연성 해석, 코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의 시간 스텝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가장 빠른 현상이 상한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모터를 20kHz PWM으로 스위칭하고 짧은 데드타임이 끼어 있다면 그 사건의 주기인 50마이크로초보다 스텝을 훨씬 잘게 잡아야 그 빠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벌새의 날갯짓을 사진에 담으려면 셔터 속도를 그 날갯짓만큼 빠르게 올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항. HIL에서 오버런이 났을 때의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A. 로봇 모델을 더 단순하게 만든다. B. 솔버를 더 빠른 방식으로 바꾼다. C. 더 빠른 시뮬레이션 하드웨어로 교체한다. D. 한 스텝에 허용하는 시간을 늘려 여유를 준다. 정답은 D입니다. 실물 제어기는 진짜 시간으로 돌기 때문에 스텝 시간을 늘리는 건 실시간성 자체를 깨는 오답이고, 둘째 문항. 20kHz PWM과 데드타임이 있는 연성 모델에서 시간 스텝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A. 가장 느린 관절 움직임의 주기에 맞춘다. B. 가장 빠른 현상인 PWM과 데드타임의 주기보다 충분히 작게 잡는다. C. 전체 시뮬 시간을 정수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 D. 제어기 통신 속도에 맞춰 임의로 정한다. 정답은 B입니다. 스텝은 언제나 가장 빠른 사건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잘게, 즉 그 주기보다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사다리를 다 올라와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화면에 파형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물결치는 전압, 삐죽삐죽한 스펙트럼, 겹쳐진 곡선들. 진짜 실력은 그 파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신호가 흔들리는 이유가 배선 때문인지, 전원 때문인지, 발열 때문인지를 파형만 보고 짚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은 오롯이 파형 읽는 법입니다. 크게 네 갈래로 나눠서 봅니다. 신호가 깨끗한가를 보는 신호 무결성, 전원이 깨끗한가를 보는 전원 무결성, 부품이 얼마나 뜨거워지는가를 보는 열,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회로 시뮬레이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로를 수치로 풀어주는 대표 도구가 스파이스입니다. 저항, 커패시터, 트랜지스터를 이어붙이면 각 지점의 전압과 전류를 시간에 따라 계산해줍니다. 강력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스파이스는 넣은 것만 계산합니다. 우리가 부품과 이상적인 배선만 그려 넣으면 계산도 딱 그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기판의 배선은 눈에 안 보이는 기생,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생 성분을 모델에 직접 넣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파형은 교과서처럼 깨끗한데 정작 실물에서는 신호가 울리고 발진합니다. 요리 시뮬레이터에 소금을 아예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하게 돌려도 짠맛은 결코 예측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터를 돌리는 인버터에는 위 스위치와 아래 스위치가 짝을 이뤄 한 다리를 만듭니다. 정상이라면 둘 중 하나만 켜집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주 잠깐이라도 동시에 켜지면 DC링크 전원이 위 스위치와 아래 스위치를 거쳐 순간적으로 그대로 단락됩니다. 이 파괴적인 전류가 관통 전류, 슈스루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이 위험을 확인할 때 반드시 봐야 할 핵심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게이트 데드타임입니다. 위 스위치가 완전히 꺼진 걸 확인한 뒤에야 아래 스위치를 켜도록 둘 사이에 일부러 비워두는 짧은 빈틈입니다. 회전문에 빗대면 양쪽 문을 동시에 밀면 사람이 사이에 끼입니다. 한쪽이 완전히 지나간 뒤에 다른 쪽이 들어가도록 시차를 두어야 하는데 그 안전 시차가 데드타임입니다. 엔코더의 A상, B상 신호나 이더캣 같은 고속 신호는 1초의 수없이 오르내립니다. 이 신호가 건강한지 한눈에 보는 도구가 아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호의 짧은 구간을 수천 번 잘라 같은 자리에 겹쳐 그립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뻥 뚫린 사람 눈처럼 생긴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눈이 크게 열려 있을수록 신호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이 한 그림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판정한다는 겁니다. 눈이 좌우로 열린 폭은 타이밍 여유, 즉 신호가 흔들려도 견디는 지터 마진을 보여줍니다. 눈이 위아래로 열린 높이는 0과 1을 구분할 전압 마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 무결성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칩의 입출력이 신호를 어떻게 밀고 당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칩 내부를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까지 다 모델링하면 계산이 무겁고 느려집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사는 그 내부 회로를 영업 비밀이라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게 아이비스 모델입니다. 아이비스는 칩 내부는 들여다보지 않고 입출력 단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동만 표로 제공합니다. 어떤 전압을 걸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시간에 따라 출력이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같은 전압 전류, 전압 시간 곡선입니다. 이렇게 행동만 기술하는 방식을 행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내부 설계는 블랙박스로 감춰 지식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단지에서 벌어지는 일만 빠르게 계산하게 해줍니다. 신호는 전송선 끝에서 얌전히 흡수돼 사라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끝에서 튕겨 돌아옵니다. 그래서 캔버스는 양쪽 끝에 120옴 종단 저항을 달도록 규정합니다. 이 저항값이 배선이 가진 특성 임피던스와 잘 맞으면 신호는 끝에서 저항에 흡수되어 조용히 끝납니다. 그런데 값이 안 맞으면 신호 에너지 일부가 반사되어 되돌아오고 원래 신호와 겹쳐 링잉, 즉 출렁임을 만듭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방향이 뚜렷합니다. 종단 저항이 규정보다 너무 크면 흡수가 부족해 신호가 목표를 넘어 튀는 오버슈트가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작으면 신호를 과하게 눌러 진폭 자체가 낮아집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항, I 다이어그램 하나로 동시에 판정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A. 신호의 평균 전력과 소비 전류. B. 수평으로 열린 폭이 나타내는 지터 여유와 수직으로 열린 높이가 나타내는 전압 마진. C. 신호의 절대 주파수와 위상 오차. D. 배선 길이와 종단 저항값. 정답은 B입니다. 둘째 문항, 캔버스의 종단 저항을 규정인 120옴보다 크게 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A. 신호가 완전히 흡수되어 파형이 더 깨끗해진다. B. 반사가 줄어 진폭이 커지고 안정된다. C. 반사가 생겨 신호가 목표를 넘어 튀는 오버슈트와 링잉이 나타난다. D. 통신 속도가 자동으로 빨라진다. 정답은 C입니다. 종단이 특성 임피던스보다 크면 흡수가 부족해 반사가 생기고 오버슈트와 링잉으로 이어집니다. 신호만 무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원도 무결해야 합니다. 부품의 전기를 나눠주는 길, 전체를 전원 분배망, PDN이라고 합니다. 이 PDN의 임피던스를 주파수에 따라 그려보면 이상한 봉구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큰 벌크 커패시터는 낮은 주파수를, 작은 세라믹 커패시터는 높은 주파수를 담당하는데 그 둘이 맞는 대역 사이에서 임피던스가 오히려 솟아오르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걸 안티레조넌스라고 합니다. 원인은 서로 다른 두 커패시터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병렬로 공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피던스가 높아지면 전류가 확 몰릴 때 전원 전압이 크게 출렁입니다. 대책은 커패시터 용량값과 배치를 조절하고 ESR로 이 공진을 적당히 눌러주는 댐핑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부품은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실물을 태우기 전에 이 부품이 얼마나 뜨거워질지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을 많이 다루는 모스펫의 속, 정션 온도가 한계를 넘으면 소자가 파괴됩니다. 이 정션 온도 TJ를 구하는 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TJ는 총 손실의 누적 열 저항을 곱한 값에 주위 온도를 더한 것입니다. 일상에 빗대면 이렇습니다. 손실은 난로의 세기입니다. 열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죠. 열 저항은 부품을 감싼 이불의 두께입니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냅니다. 난로가 세고 이불이 두꺼울수록 속은 더 뜨거워집니다. 거기에 방 자체의 온도, 즉 주위 온도를 바닥값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엔 계산 문제 하나입니다. 어떤 모스펫의 총손실이 4와트이고 정션에서 주위까지의 누적 열저항이 와트당 15도, 주위 온도가 40도입니다. 이때 정션 온도 TJ는
몇 도일까요? A. 55도, B. 60도, C. 100도, D. 15도. 정답은 C. 100도입니다. 공식 그대로 총 손실 4와트에 열저항 와트당 15도를 곱하면 60도, 여기에 주위온도 40도를 더하면 100도가 됩니다. 오답들을 보면 55도는 열저항을 빼먹고 손실과 주위온도만 대충 더한 실수, 60도는 마지막에 주위온도 더하기를 잊은 실수, 15도는 열저항 값을 그대로 답으로 옮긴 실수입니다. 손실 곱하기 열저항, 그 다음 주위온도 더하기, 이 두 단계를 빠뜨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힘이나 토크를 재는 센서 신회 구조, 공진 성분 3.7kHz가 섞여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신호를 ADC가 1kHz로만 샘플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호의 빠른 물결을 너무 띄엄띄엄 찍는 바람에 그 빠른 성분이 엉뚱하게 접혀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저주파 약 300Hz짜리 신호처럼 나타납니다. 이 현상이 에일리어싱입니다. 계산으로 확인하면 3700에서 1000의 4배인 4000을 뺀 절대값, 즉 300Hz로 접힙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한번 이렇게 접혀버리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300Hz가 진짜 신호인지 접힌 가짜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반드시 샘플링하기 전 아날로그 앞단에서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로 그 빠른 성분을 미리 잘라 내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에는 해석 기법도 여러 가지인데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AC 해석과 과도 해석입니다. AC 해석은 회로를 선형으로 본다는 전제 아래 아주 작은 흔들림을 넣었을 때 주파수마다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스위칭처럼 신호가 크게 그리고 비선형으로 튀는 순간의 뾰족한 피크는 AC 해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흔들림만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비선형 사건을 보려면 시간축에서 회로를 실제로 한 스텝씩 돌려보는 과도 해석을 써야 합니다. 잔잔한 수면에 이는 물결의 결을 살피는 게 AC 해석이라면 파도가 크게 몰아칠 때 솟구치는 물기둥을 보는 게 과도 해석입니다. 모터의 회전학을 재는 센서 중에 레졸버가 있습니다. 이 출력을 시뮬레이션으로 들여다보면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여자 신호라 부르는 고주파 기준 신호가 하나 들어가고 이 신호가 사인과 코사인 두 출력 신호의 진폭을 각각 변조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즉 두 신호의 겉을 감싸는 포락선의 크기가 회전학에 따라 사인, 코사인 형태로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이 두 포락선의 비율을 계산하면 지금 축이 몇 도 돌아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자 신호가 두 출력에 제대로 실렸는지, 그리고 각도를 담고 있는 포락선이 잡음 없이 깨끗한지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항. 3.7kHz 성분이 섞인 신호를 1kHz로 샘플링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올바른 대책은 무엇일까요? A. 양자화 잡음이며 비트 수를 늘리면 해결된다. B. 에일리어싱이며 샘플링 전 아날로그 앞단에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로 차단해야 한다. C. 에일리어싱이며 샘플링한 뒤 디지털 필터로 되돌리면 된다. D. 클리핑이며 입력 이득을 낮추면 된다. 정답은 B입니다. 이건 빠른 성분이 접혀 가짜 저주파로 나타나는 에일리어싱이고 한번 접히면 디지털에서 되돌릴 수 없으니 반드시 샘플링 이전 아날로그 단에서 잘라야 합니다. 둘째 문항. 스위칭 회로에서 크고 비선형인 전압 피크를 확인하려면 어떤 해석을 써야 할까요? A. AC 소신호 해석, B. DC 동작점 해석, C. 시간축에서 실제로 돌려보는 과도 해석, D. 잡음 해석. 정답은 C입니다. 이제 일망 맨 앞에서 심어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파형을 읽는 법을 배웠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파형이 아무리 깨끗하고 그럴듯해도 애초에 모델이 틀렸다면 그 파형은 예쁘게 틀린 것일 뿐입니다. 잘못된 모델이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 우리를 안심시키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막의 주제는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만드느냐입니다.
이 활동을 개발 유효성 검토, 곧 VMV라고 부릅니다. 시뮬레이션의 신뢰라는 도장을 찍는 절차를 지금부터 봅니다. VMV의 가장 핵심 원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모델은 실측과 상관 검증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그려낸 파형과 실제 시제품을 측정해 얻은 파형을 같은 화면에 겹쳐봅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허용 오차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시뮬과 실측이 맞아떨어짐을 확인한 바로 그 조건에서만 우리는 시뮬 결과를 믿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검증하지 않은 영역까지 이 모델을 끌어다 쓰는 외삽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산곤에서만 맞춰본 모델을 고온 조건에 그대로 믿고 쓰면 안 됩니다. 지도에 빗대면 실제 지형과 일치하는지 발로 답사해 확인한 구역만 믿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에는 반드시 공차가 있습니다. 같은 저항이라도 값이 조금씩 흩어져 있죠. 이 흩어짐이 성능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 둘을 서로 뒤바꿔 외우는 게 시험의 단골 함정입니다. 첫째, 워스트 케이스 해석입니다. 모든 부품이 하필 최악의 방향으로 동시에 몰린 극단의 조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최악의 경우에도 성능이 한계를 지키는가, 즉 한계 보증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몬테카를로 해석입니다. 부품값을 실제 분포를 따라 확률적으로 무작위로 뽑아 수천 번씩 조합해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양산했을 때 합격하는 비율, 즉 수율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빗대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진상 손님만 상정해 그래도 버티는지 보는 게 워스트 케이스, 평범한 손님 1000명을 무작위로 받아 몇 명이 만족하는지를 세는 게 몬테카를로입니다.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기생 성분까지 넣은 모델입니다. 배선에 숨은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처럼 실물에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모델에 담아야 합니다. 둘째, 실측 상관입니다. 실제 측정과 겹쳐 맞아떨어짐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코너 해석입니다. 온도, 공급 전압, 제조 공정이 각각 극단으로 치우친 최악의 모서리 조건들에서도 회로가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셋이 모여야 시뮬레이션 결과에 신뢰라는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 답해보세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마지막 절차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실제 측정과 맞춰보는 것이었습니다. 6번째 퀴즈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문항. 시뮬레이션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VNV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시뮬 파형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B. 실제 측정 데이터와 시뮬 결과를 겹쳐 상관을 검증한다. C. 시뮬 스텝 시간을 최대한 크게 잡아 계산을 빨리 끝낸다. D. 실측은 생략하고 시뮬 결과만으로 최종 판단한다. 정답은 B입니다. 신뢰성의 근거는 실측과의 상관 검증입니다. 둘째 문항, 시뮬레이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가장 온전한 것은 A. 기생 성분은 빼고 이상적 부품만으로 모델링한다. B. 산곤한 조건에서만 검증하고 전 범위에 그대로 적용한다. C. 기생 성분을 포함한 모델에 실측 상관 검증과 코너 해석을 함께 수행한다. D. 몬테카를로만 돌리면 코너 해석과 실측은 필요 없다. 정답은 C입니다. 시험 직전에 헷갈리기 쉬운 것들만 빠르게 못 받겠습니다. HIL은 제어기가 실물, 플랜트가 실시간 모델입니다. 방향을 뒤집으면 그대로 오답입니다. HIL 오버런은 시간을 못 늦추니 모델을 줄이거나 솔버를 바꾸거나 더 빠른 하드웨어로 해결합니다. 스텝 시간 늘리기는 오답입니다. 연성 모델의 시간, 스텝은 가장 빠른 현상이 상한을 정합니다. 스파이스는 넣은 것만 계산하니 기생 성분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관통 전류 슈스루는 게이트 데드타임으로 확인합니다. I 다이어그램은 지터와 전압 마진을 동시에 봅니다. 아이비스는 단자 거동만 기술하는 행동 모델입니다. 켄 종단은 양끝 120옴, 과대면, 오버슈트, 과소면, 진폭, 저하입니다. 워스트 케이스는 한계 보증, 몬테카를로는 수율 예측입니다. 에일리어싱은 샘플링 앞단의 아날로그 필터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정션 온도 TJ는 총손실 곱하기 열저한 개 주위 온도를 더한 값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다리로 검증합니다. 이마이엘에서 SIL, PIL을 거쳐 HIL로, 제어기가 모델에서 실물로 한 칸씩 올라갑니다. 둘째, 파형으로 분석합니다.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 열, 주파수, 네 갈래로 파형이 하는 말을 읽습니다. I 다이어그램의 열림, PDN의 안티레조넌스, 정션 온도, 에일리어싱이 그 언어입니다. 셋째, 실측으로 믿습니다. VMV, 상관 검증, 코너 해석으로 시뮬레이션의 신뢰의 도장을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의 비행 시뮬레이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종석은 실물, 바깥 세상은 모델이었죠. 가짜 세상에서 충분히 검증한 조종사라야 진짜 하늘에서 처음부터 잘 나는 것처럼 가짜 로봇으로 충분히 검증한 제어기라야 진짜 로봇에서 처음부터 잘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